저희 어머니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 쭉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가끔 고아원 시절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활이 정말 열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방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잤는데, 다닥다닥 붙어서 자도 겨울에 정말 추우셨다고 했습니다.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도 꼭 매해 겨울마다 동상 걸리는 아이들이 있었다더라고요. 목욕을 할 때에도 뜨거운 물로 씻기란 하늘의 별따기였고, 밥도 건더기 적은 국물에 과일은 구경도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뿐만이겠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따돌림까지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웃을 수 있으셨대요. 바로 고아원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순이 이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순이 이모는 어머니와 같은 해에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 나이도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순이 이모랑 같이 놀았고, 거의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셨다고 했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놀며 자라서 그런지 취향도 비슷했고 성격도 비슷했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에 있던 순이 이모를 만나며 힘을 낼 수 있으셨대요. 고아원 퇴소 후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두 분은 함께 사회로 나와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머니께서 공장 사무직을 하게 되셨고, 나중에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게 되셨답니다. 순이 이모는 공장 다니시며 미용 일을 배우셔서 미용실에 취직을 하셨다고 했죠. 순이 이모가 손이 되게 야무지셔서 그 당시에 미스 코리아들 추천하는 되게 좋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열심히 사회를 살아가시던 두 분은 일을 하시다가 연애를 하게 되시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결혼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임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척 기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머니의 오랜 꿈이셨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하셨대요. 어머니 당신이 사셨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이 아닌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셨다더라고요. 평생 부모가 없었는데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때 어머니에게 용기를 주었던 건 순이 이모였습니다. 이선아, 걱정하지 마. 넌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도 많이 도와줄게. 최고의 이모가 되겠어. 그리고 나도 얼른 아이가 생기면 좋겠다. 고마워, 순이야. 너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애처가시라 어머니가 임신하신 동안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지만 순이 이모 덕에 더욱 힘이 났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의 기분을 척척 알아차리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사오시곤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제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순이 이모도 저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셨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출산 후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순이 이모가 많이 챙겨주셨다더라고요. 어머니 잘 챙겨 드시라고 반찬도 해서 가져다 주시고,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라며 저를 돌봐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낯을 엄청 가려서 낯선 사람 보면 무슨 나라 잃은 애처럼 울었다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안기기는커녕 눈만 마주쳐도 훌쩍거렸답니다. 그런데 순이 이모는 갓난쟁이일 때부터 봐서 그런지 이모 보고 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더라고요. 오랜만에 봐도 방글방글 웃으면서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이 이모의 마음은 아마 완전히 기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순이 이모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순이 이모의 시댁에서
손주, 특히 남자아이를 엄청 원했답니다. 그래서 순이 이모의 시어머니가 무슨 한약방에서 한약도 지어서 주시고 신점도 보러 가고 부적도 쓰고 집에 뭘 넣으면 좋다고 하시면서 자꾸 집에 이걸 둬라, 무슨 색 옷을 입어라, 잘 때 뭘 두고 자야 한다 등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순이 이모도 아이를 간절하게 원했기에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이 다 따르고 몸에 좋은 거 찾아 먹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셨대요. 미용실 일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하고 싶었는데 시댁에서 일해서 애가 안 붙는 거라며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순이 이모는 서서히 마음을 비우게 되었답니다. 유치원 다닐 때였나? 순이 이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선이 네가 이렇게 예쁜 지연이를 낳아서 좋아. 신생아 때부터 커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예뻐해 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 팔자에 아이는 없나 봐. 대신 우리 조카 지연이 많이 예뻐해 줘야겠어. 분명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 이모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이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학교 끝나고 피아노 학원을 가야 했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피아노 학원이 있어서 항상 하교하고 혼자 피아노 학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로 어머니가 교문으로 마중 올라오셨습니다. 운동장에서부터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머니는 팔을 힘껏 들어서 붕붕 흔들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한 마음에 한 걸음에 어머니 앞에 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 피아노 학원 가는 날인데. 지연아, 오늘 학원 가지 말고 순이 이모한테 가자. 순이 이모가 임신을 했대. 어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깍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9살이었지만 그동안 순이 이모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얼른 가서 이모를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랑 백화점까지 가서 아기 옷과 케이크를 사고 순이 이모네 갔습니다. 태어나 처음 본 초음파 속 아기 사진은 이게 아기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작고 요상했지만 어쩐지 귀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줍게 웃는 이모는 그날따라 더 예뻐 보였습니다. 얼른 이모의 아기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려서 어머니가 나가보니 다름 아닌 순이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채로 말이죠. 어머니와 이모는 거실에서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아버지가 나가지 말자고 해서 꼼짝없이 방에서 아버지랑 있어야 했습니다. 순이 이모는 그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서 저랑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라 이모한테 왜 집에 안 가냐고, 이모 왜 울었냐고 물었는데 이모는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모가 운 이유는 얼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모의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저도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모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 중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사실을 알게 되고 곧바로 저희 어머니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 이모가 내린 결정은 바로 이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한부모 가정이 참 힘든 점이 많을 텐데 그 옛날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모는 정말 용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거의 만삭에 가까운 임신 8개월의 이모는 이혼을 했고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을 나와서 반지하 방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습하고 탁하고 좁은 집이었지만 이모는 아주 씩씩했습니다. 이 정도면 둘이 살기에 딱이네. 주인 아주머니가 벽지도 새로 다 발라주셔서 깔끔한데 이 집에서 우리 아이랑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아. 이모가 이사하는 날 반지하 집을 본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모는 활짝 웃으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이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배가 아프진 않은지, 양수가 터지진 않았는지,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맨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다 또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이모 전화를 받고 다급하게 집을 나가셨고, 저는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모의 아기가 나오는구나. 이모의 아기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저기 알리고 싶은 건지 병원 신생아실에서 목소리가 가장 우렁찬 아주 씩씩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눈도 잘 못 뜨는 아기는 제가 갖고 있는 인형만큼이나 작아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모의 아담한 몸에서 저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순이 이모가 어머니한테 그랬던 것처럼 마치 친정 엄마처럼 이모를 돌봐주었습니다. 한동안은 거의 매일같이 이모 집에 가셨습니다. 주말에는 저도 같이 가서 아기도 돌봐주곤 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얼굴 살도 없이 피부도 빨갛더니 하루가 다르게 하얘지고 포동포동 살이 올라오는 게 정말 귀여웠습니다. 눈을 깜빡이면서 작은 손가락을 꼬물거리는 것도 너무 사랑스러웠고요. 울음을 터뜨릴 때 보이는 민둥민둥한 잇몸도 귀엽고 매끈한 발바닥도 귀엽고 고소한 냄새도 귀엽고 그냥 다 너무 귀여웠습니다. 얘는 그냥 내 동생이구나 생각하고 돌봤던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걸음마 시작할 때는 제가 아기 손잡고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낮잠도 재워주곤 했습니다. 이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을 벌어야 해서 아기 6개월도 안 되었을 때부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이모는 다시 미용실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미용실이 주말에 손님이 많잖아요. 손님을 많이 받아야 이모도 돈을 많이 벌고요. 그래서 이모가 주말 이틀 중에 하루만이라도 나가서 일하게끔 저랑 어머니가 아기를 온전히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주말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순이 이모의 아이는 어느덧 4살이 되었습니다. 제법 말도 좀 할 줄 알고 귀여운 재롱도 부리는 나이가 되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어머니랑 함께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갔고 주말이 아니더라도 이모랑 아이를 만나러 종종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부모님과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고 어머니께서 순이인가? 라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었고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뛰쳐나가셨습니다. 놀란 아버지와 제가 어머니 뒤를 쫓았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듣게 된 소식은 순이 이모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모가 퇴근하는 길에 일어난 진짜 한순간의 사고였습니다. 그 한순간의 사고로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가던 이모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고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찾는 아이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모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는 몇 번이나 울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아이만 챙겼습니다. 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냐고, 엄마는 어디 간 거냐고 묻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오시자마자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을 뒤적이며 혼잣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전 남편이라도 그렇지 함께 산 세월이 10년인데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냐? 딸린 자식도 있는데 애 걱정은 되지도 않나 봐. 이모 전 남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수첩을 들여다보던 어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순이 이모의 전 남편과 한바탕 말싸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아이는 어쩔 생각이냐고, 걱정되지도 않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애라고 했다더라고요. 태어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본인 자식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 그러면서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혼했으니 이제는 순이 이모랑도 아이랑도 남남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또 한바탕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순이 이모의 아이는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외면받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버린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진짜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4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죠. 우진아, 이제 너는 내 동생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야. 여기가 네 집이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누나가 진짜 잘해줄게. 막 태어났을 때부터 봐왔고 그동안 매주 돌봐줬으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했습니다. 동생은 그때 고작 4살이었으니까요.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고 순이 이모의 빈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많이 챙겨줘야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시샘하게 되고 질투심이 났습니다. 사춘기라 그랬는지 별것도 아닌 작은 것들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데 동생이 집에 온 날부터 밥상은 예전과 아예 달랐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에 감자볶음, 나물무침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입맛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건가 싶어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것이라며 어머니께서 따로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동생한테 해주는 것만 보였습니다. 또 제가 어쩌다 안방 화장실 쓰면 세면대며 변기며 물 다 튄다고 거실 화장실 쓰라고 했으면서 동생은 맨날 안방 화장실에서 씻겨주시는 거 보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매번 뉴스를 보던 아버지께서 동생을 위해 만화 프로를 틀어주시는 것도 어쩐지 얄밉게 느껴졌고 4시 외출을 할 때에도 모두 동생 위주로 움직이는 게 그저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서운한 감정은 쌓이고 또 쌓여서 응어리지게 되었고 동생에게 자꾸 삐딱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누나, 나랑 놀자. 싫어. 내가 너랑 뭐하고 노니? 가서 너 혼자 놀아. 동생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말이 예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되게 말하면 동생은 엉엉 울었고 그럼 또 어머니한테 한바탕 혼이 났습니다. 그럼 동생이 더 얄미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을 못되게 하고 무한 굴레였죠. 나중에는 제가 예전에 어떻게 동생을 놀아줬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줬는지도 기억이 안 났고요. 원래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하잖아요. 못된 말 처음 하는 건 두근두근 거렸지만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 튀어나왔고 동생이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서운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제 중학교 졸업식 때였습니다. 그날 하필 동생이 고열로 많이 아픈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응급실에 가느라 제 졸업식에 못 오시고 아버지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끝나자마자 곧장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배가 너무 고픈데 부모님께서 동생 걱정만 하시니까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대충 밥에 고추장 비벼서 먹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부모님까지 미울 정도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동생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죠. 이런 동생과 저의 사이를 풀어보려고 부모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러 나가기도 하고 큰맘 먹고 놀이동산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삐뚤어진 제 마음은 돌아설 생각이 없었고 더욱 동생이 미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어서 동생이랑은 하루 종일 말도 안 하는 날이 생기기도 했죠. 다시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진짜 착하거든요. 순수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마음이 진짜 예쁜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잊을만 하면 저한테 쪼르르 와서 사탕 하나 주고 가거나 자기가 그린 그림 하나 주고 가거나 종이접기 한 걸 주고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마저도 싫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나쁜데 쟤는 내가 뭐가 좋다고 저러나 싶고 그럴수록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더욱 동생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저녁쯤 집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혼자 거실에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항상 집에 계시던 어머니도 집에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도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셨을 시간인데 안 계셨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어? 엄마랑 아빠? 몰라. 내가 집에 왔을 때부터 안 계셨는데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주방에 갔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건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전화를 끊더니 제게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누나, 아빠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집에 서류를 놓고 가서 엄마가 가져다 줬대. 이제 출발하신대. 그래. 그리고 또 누나한테 저녁밥 차려달라고 하셨어. 아휴, 귀찮게. 저는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대충 꺼내서 접시에 덜지도 않고 동생한테 줬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여 먹고요. 둘이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밥만 먹던 그때였습니다. 또 한 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이 쪼르르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전화를 받고 멍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누군데? 제 말에도 동생은 대답 없이 가만히 수화기만 붙잡고 있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뭔데 그러나 싶어서 수화기를 빼서 들어 받아봤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게 저희 부모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분명 이제 집에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병원이라니 머리가 멍했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대답하니 전화가 끊겼고 저는 전화기 옆에 있던 전화번호 수첩을 다급하게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고모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누나였는데 저희 집이랑 가까이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주 봤고 가끔 어머니가 밖에 일을 보러 가셔야 할 땐 항상 고모에게 맡겨졌습니다. 고모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 제가 어릴 때부터 고모를 참 좋아했는데 동생이 저희 집에 오게 된 후에 고모가 동생 선물을 한가득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모마저 빼앗긴 기분이 들기도 했었죠. 아무튼 고모에게 연락해서 부모님이 병원에 있다고 전하니까 고모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금방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이랑 고모는 급히 부모님이 계신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나서 차 여러 대가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중 저희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망가진 모습의 아버지는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두셨고 어머니는 응급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데 이거 정말 현실이 맞나 싶더라고요.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부모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꼬박 7시간이 지나서야 어머니 수술이 끝났고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가셨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요. 곧바로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몸 여기저기에 뭘 많이 붙이고 계셨습니다. 얼굴과 팔, 다리에 상처도 많았고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엉엉 우는 동생을 고모가 달래줬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두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불 꺼진 주방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차올랐고 펑펑 울면서 짐을 챙겼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채 일주일이 안 되어서 어머니까지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면회를 갔는데 잠깐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계속 정신이 드셨다가 눈 감으셨다가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좀 오래 눈을 뜨고 계시길래 이제 일어나시는 거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어머니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시며 입을 뻐끔거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귀를 가까이 가져대니까 어머니께서 갈라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네 동생 우진이 잘 챙겨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영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더 이상 몸에서 나올 눈물도 없겠다 싶었는데 끝도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동생도 저만큼이나 많이 울었습니다. 어린애가 잘 먹던 밥도 안 먹고 정말 서글프게도 울었습니다. 동생이 저희 집에 올 때만 해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같은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애랑 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 빙빙 돌았습니다. 부담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어린 마음인데 사실 마지막까지 동생만 챙기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말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도 아직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동생을 챙겨야 할지도 모르겠고 부모님도 없이 혼자 동생을 돌보는 건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왜 동생을 제가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좀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이제 각자 살 길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말이죠. 부모님이 떠난 후에 고모가 매일 아침 저희 집에 와주셨습니다. 오셔서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 넣어주시고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동생 등교 준비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담이 좀 덜어지긴 했지만 저녁만 되면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이 집도 싫고 동생한테 씻어라 숙제해라 하는 것도 싫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흘러가는 일상도 싫고 그냥 다 싫었습니다. 철이 덜 들어서 마음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거였을까요? 사춘기가 제대로 온 거였을까요? 그때 저의 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다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한 달쯤 흐른 어느 날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에 손에 잡히는 대로 짐을 마구 챙기고 있으니까 동생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누나, 어디 가? 저는 가방이 터지기 직전까지 꾹꾹 눌러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옆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동생에게 아주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나 나갈 거야. 여기서 너랑 더 안 살아. 어디 가는데? 그럼 나는
고아원에 가던 너가 알아서 살아. 저도 모르게 그런 못된 말이 훅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외면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모가 데려가서 키우겠지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매일 아침에 고모가 집에 오시니까 동생 혼자 있는 걸 발견하실 거고 말이죠. 아니면 동생이 고모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향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원래 집이 경기도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외진 동네였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서울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서울이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구할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는 곳이요. 무엇보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이 좋았습니다. 바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사라지고 쌓여있는 서러움과 속상함도 씻겨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던 용돈을 모두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고시원이 월세가 싸다는 걸 알게 되었죠. 보증금도 없고 말이죠. 그때 고시원 제일 많았던 곳이 노량진이랑 신림동이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고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노량진의 느낌이 좋았고 노량진의 고시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제일 값싼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싸다고 해도 고작 18살이던 제게는 아주 큰 돈이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고시원에 라면도 있고 밥도 있고 김치도 있어서 굶을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고시원에 짐을 대충 풀고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일할 만한 곳을 찾아볼까? 사람도 넘쳐나고 일자리도 넘쳐나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태어나서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주민등록증에 잉크도 안 마른 저를 받아주는 곳이 많진 않았습니다. PC방에서 컴퓨터로 아르바이트 공고를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한 고깃집에서 알바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력 무관에 학력도 무관, 연령도 무관이라고 하길래 얼른 가봤습니다. 고시원에서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보게 된 사장님과 사모님의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쩐지 예감이 좋았죠. 면접을 보다가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그럼 혼자 지내는 거냐면서 딱하다고 하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서울 올라온 지 겨우 반나절 만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다니 제가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일할 곳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주 6일을 일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꼬박 10시간을 일했죠. 그때 시급이 2,000원대였습니다. 3,000원이 좀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단순히 최저시급으로만 따져봐도 6, 70만 원 가량을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내고도 한참 남는 돈이었죠.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 힘으로 돈 버는 게 어디인가 싶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직접 일을 해보니까 남의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 한 푼 쓰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갖고 있는 돈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끼니는 대부분 고시원에 있는 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라면이 너무 지겨우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거나 김이랑 쌈장 사서 밥에다 비벼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가게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고깃집이라서 고기를 먹으려나 했는데 매번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지덕지라서 그냥 먹었는데 다른 알바생들은 불만이 많았죠. 또 된장찌개네. 그것도 먹다 남은 거. 건더기도 별로 없는 게 이게 무슨 찌개야? 언제는 건더기 많은 적 있냐? 김치찌개에도 고기 한 덩이도 안 넣어주는 사람들한테 뭘 바래? 반찬도 하나도 못 먹게 하고
사장님이랑 사모님은 맨날 맛있는 거 사다 먹으면서 손님들한테 나가는 반찬들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절대 그 반찬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참 인색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알바생들한테는 허여멀건한 국에 밥만 주면서 사장님이랑 사모님은 먹음직스러운 도시락이나 초밥이나 족발 같은 걸 사다 먹었습니다. 좀 부럽긴 했었죠. 그래서인지 알바생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알바생이 2명 있었는데 둘 다 얼마 안 되었다고 했고 그마저도 제가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관두었죠. 그땐 그냥 일이 너무 힘든가 생각만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달을 꽉 채우고 드디어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월급을 받으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을까 생각하며 설레었죠.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고 저는 얼른 퇴근 준비를 하고 사장님께 갔습니다. 저 사장님, 저 오늘 월급날이라서요. 아, 벌써 그렇게 되었나? 그런데 사장님 표정이 어딘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좀 안 좋아서 알다시피 일하던 애들도 갑자기 관뒀고 좀 사정이 복잡하네. 그런데 하필 어제가 가게 월세 내는 날이라 남은 돈이 없어서 말이야. 지연아, 정말 미안한데 좀 나중에 줘도 괜찮을까? 월세고 공과금이고 돈 나갈 때가 한둘이어야 말이지.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 언제쯤? 글쎄, 나도 돈이 있어야 줄 수 있으니까. 원래 가게에 돈 없으면 알바생들 월급 한두 달쯤은 밀리고 그러는 거야. 지연이가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구나?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땐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사장은 처음부터 노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왔고 도움받을 어른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아주 작정을 한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바로 고시원 월세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동안 고시원에서 끼니 해결하며 식비 아낀 덕에 고시원 한 달치 월세가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월세를 내고 나니까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단돈 10,000원 한 장과 동전 몇 개였습니다. 이거로 또 한 달을 버틸 생각을 하니까 막막했습니다. 해보자. 할 수 있어. 제가 그때 어느 정도로 공상맞게 살았냐면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고시원에 있던 냄비로 물 끓여서 빈통에 넣어서 마셨습니다. 또 한 달 사이에 계절이 바뀌어서 긴 옷이 필요했는데 챙겨 나온 옷들이 죄다 반팔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춥다고 거짓말하면서 반팔만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미련하기도 또 어찌 보면 짠하기도 했던 세월이네요. 그렇게 일하면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전달보다 손님도 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단체 손님도 꽤 있었고요. 이번엔 분명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꼭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지난달과 다르게 출근길이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꼭 월급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가게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점심도 엄청 바쁘고 손님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결국 그날 밥도 못 먹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고시원에 밥이 다 떨어져서 라면만 먹을까 하다가 그냥 가게 가서 먹자 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공복에 일을 하려니까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한 6시쯤 되니까 배고파서 기운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쩐지 평소보다 그릇이 더 무겁게만 느껴져서 낑낑대며 빈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다가 그만 주방에 쌓여있던 설거지를 살짝 치는 바람에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치우려고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려다 보니까
바지가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깨진 조각이 튀어서 살을 찌른 모양이었습니다. 종아리 바깥쪽이 피로 다 물들고 너무 쓰라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주방에 들어온 사모님한테 얼른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깨트렸어요. 그런데 깨진 조각에 긁혔는지 지금 다리에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병원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월급을 못 받아서 병원비도 없고 병원 어딘지도 모르고 무서워서요. 사모님은 평소에 나긋나긋하게 말하며 저를 딱해하던 분이셨습니다. 불쌍하다며 혼자 어떻게 사냐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던 분인데 그게 모두 다 연기였나 봅니다. 제 말에 사모님 얼굴이 순식간에 싹 바뀌더니 냉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가 혼자 설치다가 다친 걸 왜 나한테 말하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게. 행여나 네가 산재 어쩌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할까봐 말하는데 네가 지금 깬 그릇들이 얼마인지 알아? 2달치 월급 다 까도 모자라니까 돈 받을 생각 하지도 말고 당장 나가. 사모님은 저를 가게 뒷문으로 밀어버렸고 그렇게 저는 쫓겨났습니다.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데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고개 숙이고 눈물만 떨어뜨리면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다리는 또 너무 아팠습니다. 쓰라림을 꼭 참고 천천히 종아리를 걷어보니 끈적하게 굳어가는 피 사이로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병원 갈 생각하니 돈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몇천 원.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한 저는 고시원 전화를 빌려 고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을 나온 후로 처음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2달 만에 한 제 연락이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통화음이 몇 번 울리고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고모? 누나? 누나야? 누나 맞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동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갑자기 코끝이 찡해져서 또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고모 바꿔줘. 제 말에 동생은 큰 목소리로 다급하게 고모를 불렀습니다.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모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고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모는 당장 주소를 부르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고모랑 통화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여서 방에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흐른 뒤 고모가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아, 세상에나 이게 뭐야? 많이 다쳤네. 일단 병원부터 가자. 고모한테 너무 죄송해서 얼굴 들 면목이 없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끄덕이기만 했는데 고모 뒤로 누군가 빼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서는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동생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동생 가방에 있던 건 바로 구급상자였습니다. 누나 아프지 말라면서 구급상자에 있던 밴드랑 약이랑 막 꺼내더니 다음으로는 돼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저한테 돼지 저금통을 내밀더라고요. 자기가 모은 용돈인데 병원비에 쓰라고. 누나 돈 없으니까 이거 쓰라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애를 그동안 미워하고 버리고 갔다니 제가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동생 껴안고 엉엉 울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고모가 갈 곳이 있다면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는 건가 했는데 다름 아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이었습니다. 고모는 문을 벌컥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영업 끝났는데요.
사장은 카운터에서 돈을 세며 쳐다도 안 보고 건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카운터를 손으로 콱 내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사장이 고개를 들었고 주방에 있던 사모도 달려나왔죠. 저 얘 고모거든요. 내가 상황을 다 들었는데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어른들이 애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어디 불쌍한 애를 데려다가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다쳤는데 병원도 안 데려갑니까? 뭐? 일도 못하는 거 데려다가 썼더니 어디 와서 행패야? 당신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했다. 어쩔 건데? 그리고 제가 오늘 깬 그릇이 몇 개인 줄 알아? 아, 그래서 잘못한 게 없다 이거지? 그럼 법적으로 따지면 되겠네. 경찰 부르죠? 경찰 불러서 따져보자고. 미성년자 데려다가 계약서도 안 쓰고 돈도 안 준 당신들이 잘못한 건지, 일하다가 그릇 깨고 다친 내 조카가 잘못한 건지 법적으로 따지자고. 눌러요, 112. 경찰 얘기에 사장과 사모가 움찔했습니다. 고모가 당장 112 누르라고 몰아붙이자 사장은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면서 2달치 월급을 줬습니다. 고모는 애들 데리고 장난치다가 벌 받는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도 멋진 고모인데 그날은 더욱 든든하고 멋있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저는 고시원을 정리하고 고모네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달간의 방황 끝에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다행히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어서 다시 성실하게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동생을 잘 돌봐줬습니다. 분명 얄밉고 미운 동생이었는데 다시 집에 돌아와서 보니 어느샌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저 예쁘고 맑고 귀여운 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미워할 때가 어딨다고. 나도 참 바보네. 누나, 나 미워했어? 아니, 너를 시샘하는 내가 미웠던 것 같아. 미안해, 내 동생.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잘 돌봐주고 훌륭한 어른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장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는 집에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다들 영어 공부는 필수라고 하길래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 시험을 보고 2년 정도 일하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토익 점수를 잘 받은 덕에 호텔 프론트에서 외국인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행사에 몸담고 열심히 일하는 중이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은 이유는 다름 아닌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제가 키우고 싶다고 고모께 말씀드렸고, 동생 고등학생 때 학원비를 전부 다 제가 냈습니다. 솔직히 학원비가 적은 돈이 아니라서 부담은 좀 됐지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지원해 주니까 동생도 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고 무려 교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 교대에 가다니 너무 기특했죠. 대학교 다닐 때 학비도 물론 제가 다 내줬습니다. 동생이 워낙 성실하고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일부 받을 수 있어서 제 부담이 좀 덜했죠. 열심히 번 돈으로 동생 학비 내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하며 뒷바라지를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 후 임용까지 한 번에 합격을 한 동생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배움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했으면 좋겠다고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생계가 어려워도 학교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참 제 동생이지만 멋있게 잘 컸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동생은 분명 아주 존경받는 교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동생이 첫 월급 받고 저한테 지갑 선물을 해줬습니다. 어머, 무슨 지갑이야? 너한테 쓰지. 첫 월급인데. 첫 월급이니까 누나한테 쓰는 거지. 누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 그 고마운 마음 내가 다 갚을게.
그 지갑이 낡아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내가 용돈 꽉꽉 채워줄게. 참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너무 예쁜 동생입니다. 친누나도 아니고 어릴 때 버리고 가기까지 했으니 누나 밉다고 할 법도 한데 그런 소리 한 번 없이 누나만 바라보는 동생에게 정말 고맙네요. 앞으로도 이 돈독한 우애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 겁니다. 하늘에 있는 순이 이모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